2023년부터였죠. AI 기술 경쟁이 막 불붙으면서요. 그때부터 시장의 관심은 그냥 온통, 성장, 여기에만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쪽에서는 좀 소외되거나 오해를 받아서 힘든 시기를 보낸 기업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런 기업들, 시장의 좀 차가운 시선 때문에 오히려 이게 기회 아냐? 하고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세 곳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시장이 이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다. 뭐 이런 분석에서 시작돼요. 저마다 다른 이유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어쩌면 2026년에는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평가받는 곳들이죠. 첫 번째는 야심차게 내놓은 AI 때문에 스스로 발목을 잡은 회사.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의 AI 때문에 곧 사라질 것이라는 오해를 받는 회사. 마지막으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조용히 내실을 다지고 있는 회사. 이 세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시작해보죠. 더 트레이드 데스크. 이 회사는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해요. 보통 AI 시대의 위협이라고 하면 외부의 새로운 기술에 공격받는 걸 생각하는데 여긴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AI 플랫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맞아요. 바로 코카이라는 AI 기반 광고 구매 플랫폼 때문이었어요. 코카이는 광고 구매 전 과정을 AI가 알아서 최적화해주는, 말하자면 광고계의 자율주행 같은 걸 목표로 한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멋지죠. 그렇죠. 광고 담당자가 할 일을 AI가 다 해준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건가요? 너무 혁신적이어서 시장이 못 받아들인 건가요? 핵심을 짚으셨어요. 특히 기존 워크플로우에 익숙했던 대형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핵심 고객사들 입장에선 이게 너무 급진적인 변화였던 거죠. 그들은 AI가 추천해주는 걸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보조 역할을 원했는데 코카이는 아예 운전대를 통째로 넘기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아, 자신들이 가진 어떤 통제권이나 노하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반영이 퍼지면서 일부 고객들이 플랫폼 사용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스스로 내놓은 혁신에 발목이 잡힌 셈이네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타이밍에 엄청난 경쟁자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요? 네, 아마존은 사람들이 뭘 검색하고 뭘 구경하는지를 넘어서요. 최종적으로 무엇을 실제로 구매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건 광고 시장에서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데이터예요. 그렇죠.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힘들게 추측해야 하는 걸 아마존은 그냥 알고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코카이의 실패, 외부적으로는 아마존의 등판, 이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국 작년에는 S&P 500 기업 중에서 최악의 주가 하락률을 기록한 기업 중 하나가 됐고요. 고점 대비 70% 이상 주가가 무너졌어요. 고점 대비 70%라니 정말 심각했네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바로 이 지점에 기회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아마존이라는 경쟁자는 사라지지 않을 텐데 이게 정말 일시적인 문제일까요? 어쩌면 시장이 미래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가격에 반영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시장의 이야기는 최악이지만 숫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이 회사의 성장세는 거의 꺾이지 않았어요. 성장세가요? 네, 작년 3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나 증가했고 올해 월스트리트의 성장률 예상치도 16%에 달합니다. 여전히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잠시만요. 그게 좀 이상하네요.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모두가 걱정하는데 실제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 불일치가 포인트예요. 더 흥미로운 건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입니다. 이 기업의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이 18.5배인데 이건 S&P 500 전체 기업의 평균인 22.1배보다도 낮아요. 평균보다도요? 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PER이 80배, 90배를 넘나들던 대표적인 고성장주였기 때문입니다. 와, 그건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성장률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주식의 가격표는 오히려 더 싸게 붙어 있다는 거죠. 시장 평균보다도 싸게요? 정확합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일 돈에 비해 주식 가격표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겨져 있다는 의미예요. 보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비싼 가격표가 붙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 있는 거죠. 시장이 코카의 실패랑 아마존이라는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여전히 강력한 성장 엔진을 돌리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코카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이 괴리는 다시 메워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가격과 실제 성장성 사이의 격차, 그게 첫 번째 기회라는 거군요. 자, 이런 시장의 오해는 또 다른 회사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이번엔 AI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라 외부의 AI 때문에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기업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 쓰고 계실 어도비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어도비는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간단한 명령어 몇 줄이면 순식간에 고품질 이미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누가 비싼 월 구독료를 내가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쓰겠냐는 우려였죠. 저도 솔직히 비슷한 걱정을 했어요. 미드저니 같은 툴로 이미지를 몇 초 만에 뚝딱 만드는 걸 보면서 이제 포토샵의 시대는 끝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도비의 대응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면으로 그걸 끌어안아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체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자사의 모든 제품군에 깊숙이 통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어도비의 주장은 명확해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아마추어가 만드는 재미있는 이미지랑 프로페셔널이 만드는 브랜드 자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디자이너는 그냥 빨간색 캔 이미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 유지해온 바로 그 코카콜라 레드 색상. 그러니까 팬톤 484C가 적용된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이미지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 미세한 제어와 일관성의 영역은 아직 AI가 따라올 수 없다는 거군요. AI는 훌륭한 조수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 결과물을 책임지는 전문가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네요. 기업 입장에서 AI로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쓰려면 그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도비는 자사의 방대한 스톡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보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기업 고객들한테는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개인 창작자랑 기업 고객을 모두 안심시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설득력 있는 방어 전략이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시장에서 통하고 있나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데이터가 있나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 실적 데이터에는 위기의 신호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생성형 AI 혁명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에도 어도비의 분기별 매출 성장률은 10에서 11% 수준에서 거의 변동 없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모두가 망할 거라고 걱정하는 동안에요? 네, 회사의 사업은 아주 순항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시장의 인식과 회사의 현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이 차이가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시장이 여전히 어도비의 미래를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 결과 주가는 향후 실적 대비 14.4배라는 이 회사의 역사와 명성을 생각하면 아주 저렴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4.4배요? 네, 모두가 AI가 어도비를 죽일 것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믿고 있을 때 실제 데이터는 AI는 어도비의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어쩌면 시장이 어도비의 이런 적응력과 또 전문 크리에이티브 시장의 견고함을 너무 얕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페이팔입니다. 앞선 두 기업과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AI라는 첨단 기술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전통적인 경쟁에 더 가까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페이팔은 더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애플페이나 블록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은 분기마다 한 자릿수 중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정도죠. 기술주 세계에서는 이런 성장률은 거의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예전 같지 않으니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거군요. 그럼 이 회사에서는 어떤 숨겨진 가치를 찾아야 하는 건가요? 페이팔의 전략은 아주 영리하고 또 고전적입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예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자사의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이 왜 중요한 전략이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을 위해 조금 더 쉽게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주주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하나의 피자라고 생각해보면 쉬워요. 회사의 전체 순이익이 피자의 프디라고 해보죠. 그리고 주식의 총수가 피자 조각의 수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피자 조각 몇 개를 사서 없애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자의 전체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의 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한 조각의 크기는 더 커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남아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목, 즉 주당 순이익, EPS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죠. 특히 페이팔처럼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는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 그러니까 피자 조각을 사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하. 즉,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 성장은 평범해 보여도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가치는 훨씬 더 빠르게 커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의 외형적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재무적인 기술을 통해 주주 가치를 꾸준히 끌어올리는 전략이군요. 하지만 이런 전략은 회사가 더 이상 성장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지 않나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자신이 없으니까 주식이나 사모으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게 대표적인 비판론이고 시장이 페이팔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아주 현명한 자본 배분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신사업에 거액을 투자해서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저평가된 자사 주식을 사들여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돌려주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세 기업 중 페이팔의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로 가장 저렴한데 이런 꾸준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당 순이익을 대속 높이다 보면 언젠가는 시장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주식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세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자체 AI 플랫폼 도입 과정에서 삐걱거렸지만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 생성형 AI에 의해 잠식될 거라는 시장의 오해 속에서도 굳건한 실적을 내고 있는 어도비. 그리고 화려하진 않지만 영리한 자사주 매입으로 묵묵히 가치를 쌓아가고 있는 페이팔까지. 세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하지만 이 세 가지 사례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인식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커다란 괴리죠. 시장은 각 기업이 가진 부정적인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강력한 성장성, 비즈니스 모델의 견고함, 현명한 재무 전략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스토리에 취해서 숫자를 보지 못할 때 기회가 생긴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문제점만 보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시각이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건 넘어서 왜 싸졌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극복 가능한 것인지를 파고드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줘요. 오늘 논의는 주가 수익 비율 같은 평가 지표에 많이 의존했지만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숫자가 낮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이 시장의 외면을 받는 기업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일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절호의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그 회사가 다시는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게 할 영구적인 결함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모든 투자자가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깨진 주식과 깨진 기업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 셈이에요. 주가만 깨졌을 뿐 사업은 건재하다면 그건 엄청난 기회지만 사업 자체가 망가졌다면 그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들은 그 둘을 구분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정답 그 자체는 아닐 겁니다. 결국 그 단서들을 조합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는 과정, 바로 그 지점에 투자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닐까.